자, 이제 한국사 시작하겠습니다. 자, 교재 이제 34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교재 이제 13페이지 보면 그 고대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요번에 고대 시대 때 문제는 그 고구려 도읍지와 관련된 문제가 나와요. 자, 고구려 도읍지는 그 고구려가 이제 있을 때 세 번 옮겼죠. 하나는 한인 지역,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지역은 퉁구 지역, 국내성 지역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양 지역, 이렇게 세 번 옮겼어요. 한인은 원래 정착할 때 이 한인 지역이 원래 어떤 지역이었죠? 야, 한인 지역은 그 비루수 부근에 있는 지역이에요. 비루수. 자, 이 비루수 지역은 이 비루부가 있었는데, 비루부는 예전에 고구려의 그 옛 왕족이었던 손오부의 위치 지역이죠. 그래서 그 주몽이 오녀산성에 가서 도읍지를 옮겼는데, 오녀산성은 풀샘이나 그 보면 높은 산이 있고 산 위에 세워지는 성이에요. 이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산성을 다 두는 게 아니라 몇 가지만 이제 올라가기 편한 곳만 산성을 둘러서 이제 천연 지세를 이용해가지고 만든 산성인데, 자, 그 오년산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평저성이었던 뭐가 있냐면 평저성이었던 하고자성이 있어요. 하고자성. 자, 그래서 이렇게 한인 지역에 있었다는 것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근데 유리왕 때 어디로 이제 이동을 했어요? 네, 유리왕 때 국내성으로 이동했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지도가 이 국내성 지도예요. 자, 국내성이 이제 있고, 자, 국내성이 있으면 그 밑에 또 산성이 있죠. 자, 산성이 그 위에 지도 보면 나는 국내성이고, 산성 쪽이 산 위에 높은 고지에 있는 것이 한도산성이죠. 자, 보통 이걸 이제 위남한성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자,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장수왕 때 평양으로 이동했죠. 자, 평양으로 있을 때 이제 평저성으로서 안악궁 있고, 안악궁성 있고, 그 다음에 산성으로서 대선상성 궁이 있어요. 대선상. 자, 이렇게 해서 고구려는 평저성과 상성체제로 이렇게 이원적으로 운영됐어요. 그래서 저기 쳐다보면 그 산성을 올라가죠. 평저성을 버리고. 자, 근데 이제 그 평양 때는 안악국성하고 그 뭐냐면 대성산성, 안악궁이죠. 안악궁성하고 대성산성을 서 연결시키고 또 주변에 그 민가까지 다 두는 외성을 쌓아가지고 나성체제를 만들었죠. 나성. 그래서 나성은 도읍 전체를 다 두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이 나성은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별로 없었어요. 개경이라든지, 고려시대 평양, 그 다음에 백제는 사비성 등등이고,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고려시대까지는 주로 싸우면 산성에 올라가서 싸웠죠. 그래서 산성에서 버티다가 적들이 이제 식량이 떨어지면 호방을 치는 방법으로 이렇게 싸운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대 시대 때 또 특징은 뭐냐면 주변에 항상 그 도읍지가 있으면 그 주변 무덤가가 있다는 거야. 무덤가가. 자, 그래갖고 국내성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 주변에 무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국내성은 초창기 때부터 고구려 수도였기 때문에 초창기 양식이었던 돌무지 무덤부터 시작해서 계단식 돌무지 무덤, 그 다음에 굴식 돌박 무덤 등등 여러 가지 양식들로 이루어진 그 무덤도 있었죠. 그 무덤은 일반 귀족의 무덤일 수도 있고 평민의 무덤일 수도 있고 왕의 무덤일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그 일반 그 무덤들은 총이라고 붙이죠. 총. 그래서 총이거나 아니면 왕의 무덤이긴 왕의 무덤인데 잘 모를 경우에도 총이라고 붙여요. 자, 근데 왕의 무덤이 확실한 거는 뭐냐면 능이라고 붙이죠. 능. 자, 그러면 그때 이제 국내성에서
능이 확실하게 발견된 건 뭐냐, 왕능이라는 건지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이제 그 태왕능이죠. 태왕능. 자, 태왕능이라는 것은 이제 그 누구의 무덤이라는 거라면 그 당시 그 고구려 강개토 대왕의 그 무덤이라고 해요. 이 태왕이라는 명칭은 그 태왕의 명칭은 태왕릉 부근에 있는 전돌, 그 전돌이라는 건 벽돌, 정통 벽돌 말하죠. 거기에 그 원태왕릉 안에 뭐 예약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원한 건데 태왕릉이 산처럼 안전하고 비처럼 튼튼하게 등등등 있어요. 매처럼 튼튼하게. 자, 이런 구조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태왕릉이라는 이제 구조가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이때 태왕릉에 보면 이제 이 태왕릉도 그 장군총처럼 돌무지 터널 무덤이야.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에요. 자, 계단식 돌무지 무덤인데 위에 뭐가 있냐면 사당이 있어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사당이 있기 때문에 사당이 무너진 자리에 뭐가 있냐면 전돌이라든지 기와 이런 것들이 깔려져 있는데 요 전돌 안에 이런 그 문장 등이 이제 있죠. 원태왕릉 안현 상고 여학 얘기죠. 원하건대 태왕릉이 산처럼 안전하고 매처럼 튼튼하소서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을 태왕릉이라고 했고, 그리고 바로 앞에 뭐가 있죠? 강개토 대왕비가 있죠. 그래서 이 무덤을 강개토 대왕의 무덤이라고 확실히 추정하고 있죠. 그래서 능이라고 붙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간은 그 주몽 집단이 부여로부터 이주하여 처음 자리 잡은 곳이다. 자, 간은 맞아요. 주몽 집단이 처음으로 이주한 곳은 어디예요? 한인 지역이죠. 한인의 오년산성 부분이에요. 오년산성. 자, 한인의 제가 봐요. 5년이 아니라 5년이에요. 5년. 네, 5년산성이죠. 네, 5년산성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유리왕 때 여기가 손오부의 근거지이기 때문에 어디로 이제 옮겼죠? 예, 국내선 쪽으로 옮긴 거죠. 자, 나를 천도한 이유는 남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백제와 신라를 압박한 평양성이죠. 이거는 국내성이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고 장수왕 때 얘기고. 자, 다는 돌무지 무덤으로서 돌무지 무덤으로서 모욕의 명문자료가 발견됐다. 자,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처음에 전돌에 그 명문을 자료를 따갖고 태왕릉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답번은 맞고요. 자, 라는 위에 고구려가 침공과 격퇴한 내용을 실려있다. 자, 강개토 대왕비는 그 충무왕의 건국신화, 그 다음에 그 강개토 대왕의 어떤 영토 확장이라든지 강개토 왕의 무덤을 지키는 수모인들만 있지. 그 위에 고구려 침공은 관련 없는 거죠. 강개토 대왕 때는 4세기 후반이고 위가 같이 있을 때는 몇 세기였냐면 3세기 때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비슷한 게 위나라 각구검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국내선을 공격해갖고 한때 점령했죠. 그래서 각구경 기공비를 세운 게 있어요. 그거는 위나라의 어떤 각구경이 자신의 전공을 내세우고 세운 거고, 지금은 거의 없고 파편 몇 조각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어디죠? 모두노총이죠. 모두노총은 돌방무덤으로서 관련 인물에 관한 묵서와 생전의 모습을 그린 벽화가 있다. 자, 묵서라는 건 뭐냐면 보통 이제 무덤가에 들어가면 돌방무덤 보면 어떤 인물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여기 인물이 있으면 요 위에다가 먹으로 이렇게 이 인물에 대한 설명을 쭉 하거나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먹 있죠. 먹을 가지고 이제 청장이라든지 벽에 글을 써가지고 그 인물의 어떤 살아생전의 어떤 내역이라든지 이력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해주는 게 묵서예요. 근데 이 묵서까지는 맞아. 그래서 나름대로 모두동의 조상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들어왔는지, 그리고 강개토대왕은 어떤 관계인지 쭉 얘기를 했죠. 자, 여기까지 맞는데 돌방무덤 여기 모두노총은 묵서는 있지만 생전의 모습을 그린 벽화는 없어요. 그래서 벽화가 없죠. 근데 묵서하고 이제 참고로 벽화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이제 두 개가 있죠. 자, 덕흥리 고분하고 유주사사 진의 덕흥리 고분하고 안악 3호분 이렇게 이제 두 개가
현재 존재하고 있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야. 이번 그 문제, 이 문제는 고군과 관련된 지식에 대한 문제인데, 이건 통론보다는 그 관련된 그 전문 서적을 파악을 해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약간 문제가 심도가 있다 이렇게 보고, 고대 무덤 양식, 특히 고구려 무덤 양식 번창 과정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좀 이거 푸는데 큰 도움이 된 게 그 KBS 역사 스페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유인천, 예전에 유인천 씨가 할 때 했던 건데, 그걸 한번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뒷부분에 제가 참고 자료로서 이게 뭐냐면 그 당시 고구려 시대 때 각종 그 비문이라든지 그 중요한 성들 이렇게 지도 그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그리고 뒤에 쭉 넘어가서 이제 14, 15번 문제 보죠. 자,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했는데, 이것도 고대사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그 사료 예문을 분석을 해서 그 당시 그 육두풍이나 진골, 그리고 간등제 같은 것들은 이제 상호 연관관계 문제, 통론적인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좀 약간 통론에서 있지만 좀 눈여겨보기 어려운 곳, 김원창이라든지 그 아들이었던 김병문이 같은 당 같은 것들 이제 한번 나왔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녹진에 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녹진은 성과 자는 알 수 없는데 그의 아버지가 수봉 이기찬이다 나와 있고요. 자, 이기찬은 신라의 7위 강등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갖고 녹진은 헌동왕 때 그 집사시랑 있죠. 자, 집사시랑이라는 것은 어떤 자리냐면 집사부라는 건 원래 뭐 하는 자리죠? 국가의 기밀 사무를 이제 담당하는 거죠. 시랑은 뭐냐면 그 차관 정도 되는 벗을 말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장가는 시중이라고 하죠. 시중 중시 또 이렇게 말하죠. 그래가지고 동년 14년 왕이 그 당시 그 수봉을 수종을 부군으로 삼아서 월중을 들게 했는데, 또 다른 하나는 춘공은 상대생이 되어 내 간원이 인사를 처리하다 물러나 병이 되었다. 그래서 녹진이 춘공에게 찾아가서 쭉 얘기하다가 인물을 적재적소에 써라 이런 말을 쭉 했죠. 그리고 춘공이 그 당시 헌동할 때 가서 녹진의 말들이 참 좋더라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계속. 자, 그래서 왕도 이에 찬동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그 해에 김원창이 난을 일으켰죠. 김원창이.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김원창이 난을 일으키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이 있다가, 그래서 녹진이 여기에 이제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큰 공을 삼아서 그 대하찬, 그러니까 신라의 5위 강등까지 임명했다. 이런 내용들이 주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자, 그러면 이 사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자, 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보면, 자, 녹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오두품 출신의 중앙관료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걸 이제 볼 수 있는 게 그의 아버지와 후에 이제 김원창이 이제 뭐냐면 사여받은 벗을 보고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자, 그의 아버지는 그 뭐냐면 7등급이었던 7간등이었던 이길찬이야. 이길찬. 자, 7간등은 누구까지 받을 수 있냐면 6두품 이상은 다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6두품이냐? 그것도 말하기가 좀 힘든 게, 왜 말하기 힘드냐면 간등 골품제의 상한은 그 간등의 어떤 것을 이제 정해주는데, 골품제에 따라서 간등의 상한이 정해졌지만, 꼭 그 간등이, 그 친분이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골품제 상한에 있는 벗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벗을까지도 할 수 있어요. 자, 그 예를 보면 뒤로 좀 넘어가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 진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진골. 자, 진골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이별천까지 올라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육두품은 아천까지 올라갈 수 있죠. 그 다음 오두품은 대남아, 사두품은 대사까지 올라갔어요. 이것은 그 신분에 따라 간등이 올라갈 수 있는 상한을 정해놓은 거야. 근데 상한선이 꼭 그 상한선 안에 상한선과 하한선 그 중간 사이에 꼭 그 진골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육두품이나 오두품, 사두품에서도 진골이 취임할 수 있어요. 다만 그 진골이
뭐냐면 신분에 따라서 상한선과 하한선만 정해놓은 뿐이지, 상한선만 정해놓은 뿐이지 하한선은 정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진골이 그 육두품이었던 육두품이 7등급 2기차까지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뭐 길사까지도 할 수 있어요. 밑에까지. 또 어떤 경우에는 간등이 육두품이 간등이 더 높을 수가 있어.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간등만 보고 그 사람이 육두품이다, 진골이다, 이런 걸 판단할 수 없죠. 다만 이제 진골 간등을 보고 진골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등급일까요? 예? 자, 육두품이 아차에서 대하차에서 이별차는 누구까지만 할 수 있는 거야? 네? 네, 진골만이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딱 이거 볼 때 뒤에 그 녹진이 뭘 받았다고 했죠? 대하찬을 받았다고 했죠. 자, 대하찬을 받았다니까 이 사람의 신분은 5두품이 아니라 곧바로 뭔지 했어요? 7두품을 할 수 있죠. 자, 이계찬을 받았다는 것은 이 사람은 이제 둘 중에 하나, 진골이나 육두품이 있죠. 예. 근데 뒤에 이제 대하찬까지 받았다니까 이 사람은 진골이라는 건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녹진의 신분은 진골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당시 관료의 인사를 정당한 간부의 차관이었다. 자, 집사 신앙이라는 것은 아까 집사부라는 것에 차관이 됐죠. 자, 집사부는 뭐 하는 곳이죠? 자, 뒤에 보세요. 집사부. 자, 집사부는 국가의 기밀 사무를 담당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인사하고 관련이 없는 거죠. 자, 인사와 관련된 것은 뭐냐면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자, 위하부가 있어요. 관리 간등하고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의례 예부도 인사와 관련된 부처죠. 자, 두 가지 부서인데 이 두 가지 부서는 이제 거리가 멀죠. 자, 그 다음에 앞에 다시 돌아와서요. 자, 간직 수행의 대가 충년사조를 받았다. 자, 이 충년사조라는 것은 뭐냐, 해마다 뭐냐면 녹봉을 받는 거야. 녹봉을. 자, 충년사조는 해마다 녹봉을 받는데, 녹봉은 언제 주어졌죠? 관료들 바탕으로 녹봉이 지급된 것은 신라 중대 때죠. 자, 근데 이제 경도광 때 폐지됐죠. 신문왕 때 실시돼서 경도광 때 폐지됐으니까,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현동왕은 그 어느 때 사람이에요? 하대 때 사람이죠. 그러니까 녹봉이 아니라 뭘 받은 거죠? 네? 노급을 받은 거죠. 노급을. 자, 그 다음에 중의제의 적용 대상이었으며 대하청 올 자격이 있었다. 자, 이 중의제라는 것은 그 육두품이나 오두품이 뭐냐면 더 높은 신분을 올라가고 해도 그때 신분증 한계 때문에 등급을 안 되죠. 그래가지고 그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둔 건데, 보통 육두품 같은 경우에는 대하찬부터 들어가고 사중하찬까지 2등급까지 보죠. 2찬까지. 그 다음에 5두품 같은 경우에는 남하부터 해서 그 구등남하까지 쭉 준 거죠. 그래서 그 뒷장을 참고하시면 되죠. 예, 중남하부터 해서 구중남하까지 보고, 그 다음에 진고는 그 중하찬에서 사중하찬까지. 왜 대하찬에서는 안 될까요? 대하찬은 어디에서 갈려 나왔죠? 아찬에서 갈려 나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제 대하찬이나 아찬이나 똑같은 간직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파진찬, 중하찬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쯤에 이제 보면 적재적소의 원칙에 건의해 헌동하고 그의 아들 중심의 정치를 지원했다. 맞죠? 자, 이 문제는 한국사 통론이나 그 기본적인 사실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고, 솔직히 이거 몰라도 풀 수 있어요. 왜? 답이 벌써 나왔죠. 여기. 예, 거의 수위 능력이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15분 보죠. 나의 발랄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나는 아까 전에 무슨 발랄이에요? 김원창의 나냐? 김원창의 나. 자, 그럼 김원창의 나를 볼게요. 자, 이 김원창의 난을 보기 전에 이제 그 신라 중대부터 하대로 넘어가는 정치적 병동상을 좀 봐야 되는데요. 자, 여기 보면 자, 신라의 그 중대 마지막 왕이 누구죠? 해공왕이죠. 자, 해공왕이 어디 왕이 이제 어디 때 이제 즉위되면서 음탕한 생활을 하니까 이에 대해 누가 반란을 일으켰냐면 김지정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김지정이. 그래서 왕을 암살했죠. 그때 이제 김지정의 나는 상대등인 김양상하고 그 다음에 이찬이었던 김경신이 진압을 했죠. 김경신이. 그래가지고 누가 왕이 되냐면
김양상이 왕이 돼요. 이게 성덕왕이죠. 자, 성덕왕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훈이 많았던 김경식이 왕이 돼. 이게 원성왕이에요. 그래서 원성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이었던 지금 왕고판 헌덕왕이 왕이 됐죠. 자,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김현창의 아버지 뭐냐면 이렇게 왕이 되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누가 이제 불만이 있냐면 그 당시 이제 김원창이 불만이 된 거야. 김원창이. 자, 자기 아버지 김주원은 무효한 게 직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당시 이제 성도왕이 죽은 다음에 자기 아버지 김주원이 왕이 돼야 되는데 누가 된 거야? 원성왕이 된 거죠. 그리고 그의 아들 또 형도왕이 이어받았죠. 그러니까 이에 불만을 품고 그 당시 자신이 운징도덕이 있었는데 운징도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운징을 중심으로 했고 전국적으로 일어났죠. 자, 이것이 김현창이 난이에요. 자, 김현창이 일어나니 났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었던 김범문도 난이 지나가고 나서 또 일어났죠. 그래서 고달산에 수적하고 고달산에 산적들하고 연합을 했고 일어났죠. 자, 그러면 그 반란에 대해서 좀 보죠. 나의 아들 김범문이죠. 김범문도 그 당시에 김현창이 난이 진압되고 나서 그 다음에 고달산의 어떤 산적들과 같이 연합해서 일으켰지만 실패했고요. 자, 그 다음 수년간 이어진 자연재해와 기근이 배경이 되었다는 거. 그 다음 명주 지역인데 명주 지역은 강원도에 있는 강릉 부근 지역이죠. 예전에 이제 남할 요초 시대 때 김수신이 여기 지배했다가 나중에 고려 태조한테 끝까지 항거했다 나중에 기순했는데, 자, 명주 지역이 아니라 어디요? 웅진이죠. 네, 웅진 지역이고, 자, 자기 아버지였던 김주원이 왕이 되지 못했다. 무효한 게 진골이었는데 직계였는데도 왕이 되지 못한 거에서 불만을 품고 일으킨 거죠. 자, 국호는 장안이라고 정하고 그 다음 건원을 하여 단나 연호를 쓰지 않았다. 경원이라는 연호를 썼다고 그래요. 경원이라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자, 이 문제를 풀려면 구체적인 어떤 역사적 사실 같은 거나 지식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요것도 한국사 통론 정도의 지식만 알아도 금방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예요. 예. 자, 근데 한국 통론을 좀 꼼꼼히 봐야 되겠죠. 예, 꼼꼼히. 자, 그 다음에 뒤에 문제 이제 넘어가죠. 뒤에. 참고로 제가 그 39페이지에 있는 내용 중에 좀 틀린 내용이 좀 있어요. 이 내용은 제가 밑에 틀린 그 수정 내용에 이제 적어 놓을 테니까 좀 보고 고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6번 보죠. 16번. 자, 16번은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게 있는데, 자, 가와 나에 먼저 보면 가는 그 당시 진운의 뒤에 의해서 이제 조계자의 성상이 됐던 진갑국사 해심의 글이고요. 자, 나라는 것은 뭐냐면 나그는 쓴 사람은 정도전이죠. 정도전의 불시잡전이죠. 자, 이걸 한번 이제 나가면서 이제 좀 풀어서 설명하죠. 자, 나는 옛날 공의 문화에 있었고 공은 지금 우리의 수선사에 들어왔으니 공은 불교의 유생이요 나는 유교의 유자이다. 자, 이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원래 해심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승려가 아니라 처음에 유교를 닦았어. 그러다가 유교를 닦고 나서 어디서 왔냐면 다시 불교 닦는 보고 이 사람도 이제 공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도 원래 유교였다가 다시 불교로 왔죠. 그러니까 유자였다가 지금 유자이면서도 불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불교를 같이 닦죠. 그래서 그 당시에 지식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 유교와 불교를 같이 하는 게 아니야. 유교와 불교를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육을 겸학을 했던 것이 그 당시 지식인 특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또 불교가 주류가 뭐였죠? 선정이었죠. 일단 유교 지식인들이 선정을 많이 익히다 보니까 어디에 트게 돼요? 성리학적 지식하는 성리학적인 어떤 그 관점을 이해하는데 그게 도움이 됐죠. 왜냐하면 성리학적인 어떤 관점은 뭘 바탕으로 한 거죠? 네, 선종이라는 관점, 본체의 차와 작용의 용, 이와 기가 각각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서로 손과 주인이 되고 스승과 제자가 되면 예로부터 그러했고 지금에도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자, 그 이름만을 생각한다면 불교와 유교는
아주 다르지만 그 실제로 알면 유교와 불교는 다르지 않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에 의하면 유교와 도교의 종은 불법에서 나오고 방편을 다르나 실제는 같은 것입니다. 자, 이게 불법이 원래부터 근원이고 불법이 오고 그 불법을 배워갖고 유교와 도교가 종을 삼았다는 거예요. 이론을 받아서. 자, 그래서 불교는 불교나 유교나 도교나 근본적인 도는 다 똑같이 지향하되 다만 그 추구하는 방편이라는 건 추구하는 방법이 다를 것이다. 방식이. 자, 그래서 이것은 유불 도통론을 바탕으로 한 거죠. 유나 불이나 같은 도를 추구한다. 자, 이거는 성리학자, 초기 성리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이색이나 이런 사람들도 보통 유불 도통론에 입각해서 불교의 폐단은 인정하지만 비판하지만 불교나 유교나 같은 도를 추구하기 때문에 서로 공존하자 그런 논리 피게 된 것이 이제 이거죠. 자,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이제 나는 정도전의 불시적변을 좀 보면요. 자, 이 불시적변 초창기 이제 유불 도통론에 입각한 유불 겸합, 유불 상호 인정에서 벗어나서 뭐냐면 불교를 배척하자는 논리를 이제 내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이론뿐만 아니라 불교의 어떤 그 폐단뿐만 아니라 불교 자체 이론을 공격을 해요. 자, 여기 보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천지를 이를 받아 성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좀 성리학적 가치가 성리학적 이론에 대해서 좀 같이 설명하는데요. 자, 여기 보면 성리학에서는 마음이 있다고 했죠. 마음. 인간의 마음을 뭐와 뭘로 나눴다고 했어요? 이와 기로 나누죠. 자, 그리고 이에는 여기 보면 사람이 태어났던 천지의 이를 받아 성이 됐으면 이가 꼭 뭐가 되는 거야? 성이 내재됐죠. 그러니까 무슨 사상이죠? 성직리 사상이죠. 자, 그 이의 형체를 보는 곳이 뭐냐면 기예요. 기. 자, 그래서 이와 기를 합해서 능이 식명한 건 심이죠. 그래서 성량은 심통 성정이 되는 거야. 심은 오와 통한다. 예? 성과 기가 정이죠. 성은 이의 내재된 성과 기의 내재된 정이 통하죠. 심통 성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여기 보면서 유가는 이를 주도하여 신과 기를 딱 다스리니, 자, 유가에서 강조하는 건 뭐죠? 이죠. 이는 어디에 내재됐어요? 성에 내재됐죠. 그래서 성직리 사상인데, 자, 성에 내재된 이들 제대로 발현하기 위해서 수양을 하죠. 존촌리, 거인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경, 공리 같은 것들을 이제 수양을 하죠. 자, 수양을 해가지고 이를 닦은 다음에 이를 닦으면 이제 기의 탁함이 없어지고 이가 제대로 드러나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수양 방법을 강조해요. 자, 그래서 그 하나를 근본하고 나머지 둘을 기르는 것이요. 그래서 이를 근본으로 해서 심하고 기를 기른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에 대해서 노씨는 누굴까요? 보통 노자 사상을 바탕한 도교죠. 자, 도교는 뭐만 강조해요? 기를 강조해. 기를 강조해서 양색, 기를 강조하는 방법만 키우고, 자, 그 다음에 석씨는 누구죠? 석가모니니까 그건 뭐예요? 부처죠. 불교죠. 불교는 심을 강조해. 심. 그래서 심을 해서 부동으로서 종을 삼아 그 하나를 지키고 그 둘을 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심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와 기를 버린다는 거야. 자, 이걸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아까 지금 언급했던 누구냐면 해심이죠. 자, 해심이라는 것은 뭘 강조해? 무심을 강조했어. 무심이라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없는 상태야. 그래서 화두를 깨우치기 위해서 어느 한쪽도 집중하지 않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선종에서는 본체의 체와 자극 용이 있죠. 체와 용에도 그러니까 집중하고.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성리학 따지면 이와 기에도 어느 곳도 집중되지 않고, 그리고 집중하지 않으면서도 이제 잡념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심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을 벗어날 때 진정으로서 뭘 깨닫는 거야? 심의 본질을 깨닫는 거야. 역설적으로. 그래서 뭘 강조해요? 무심을 강조해요. 무심.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부처님도 항상 뭐예요?
무심을 강조,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워야지만 나의 자아를 볼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죠.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이제 지금 쭉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정도전의 불시정변에서는 누구의 이론을 비판했다? 불교 그 자체의 이론을 비판했다. 그런 논리죠. 그거 외에도 정도전은 윤회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비판하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보죠. 자, 가는 유교와 불교의 일체 융합을 강조하죠. 자, 해심은 유부일치론을 내세우죠. 그래서 해심은 때 그 당시 지방의 유학자들과 교조가 많아가지고 성리학을 받아들인 바탕이 됐다. 이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가의 글쓰는 70 무신 정권과 긴밀한 유대감을 갖죠. 그래서 최이와 최왕의 지원을 받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나는 이해 측면에서 양생과 부동을 긍정했다. 이해 측면에서 양생과 부동을 양생이 도교와 부동인 그 종교를 부정을 했죠. 긍정을 한 게 아니라. 자, 나의 글쓴이는 이게 정도전인데 공민왕 때 성균관의 부흥을 통해서 성장한 신은 유학자이다. 자,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공민왕이 그 당시 그 성리학자들 재생산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 뭐예요? 성균관이죠. 자, 성균관은 오직 뭐만 가르쳐요? 성리학만. 예, 예전에 나왔던 문제고요.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우수한 그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활발한 그 강론이 펼쳐지고, 그때 이제 그 성리학에 대한 이해와 심화가 깊어졌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가는 불교의 우위를 두고 있는 방면에 나는 성리학의 우위를 두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뭐예요? 유교와 도교의 종은 불법에 나왔으니 그 방편은 다르나 실제는 같은 것이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보면 이제 17번 문제를 보죠. 자, 17번 문제 보면 이제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인데, 자, 이거 비록 한문 문제지만 다 할 수 있는 한문이죠. 왜 그러죠?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가는 뭐에 관련된 거죠? 고려 태조가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겼던 훈용 10조에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최승로의 신무 28조의 한 내용이죠. 자, 가와 나 등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그 반야가 뭐예요? 네? 그 당나라 문화를, 당나라 중국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어디에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것만 받아들여라. 예.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불필구동이라는 말들이 이제 핵심적이죠. 꼭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보죠. 자, 우리 동방은 예로부터 당의 풍습을 본받아. 이렇게 다. 자, 예로부터는 어딜까요? 예로부터는 신라죠. 고조가 이제 막 건국 갔으니까 그 전에 예니까 신라잖아요. 자, 당이라는 것을 볼 때, 자, 당을 중하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라고 표현하지 않고 당이라고 하는 것은 고조와 당이 뭐예요? 네? 동등하다. 이렇게 인식을 한 거죠. 자, 풍습을 본받아 문물과 예약이 모두 그대로 준수하여 왔으나 그 지역이 다름에 사람의 성품이라니 반드시 구체스럽게 각가하지 말라. 그래서 예전부터는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필요할 만큼 우리가 어떤 필요에 비해서 자체적으로 선별적으로 주체적으로 받아들이라, 이런 말들이죠. 자, 그러면 간접적으로 누구를 비판한 거야? 예전에 신라가 받아들인 당나라 문화를 무조건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행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자, 중국의 제도는 준수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사방의 습성은 각기 지방의 특성에 다르는 것이고 이를 다 변화시키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앞에 있는 훈요 10조 비슷한 것 같지만 여기에서 이제 용어가 달라요. 당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그 나라 이제 그때 중국은 송이었죠. 송이라고 지칭하진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하해 지지라고 하죠. 하해라는 것은 뭐예요? 중한을 뜻하는 거예요. 자, 하해라고 지칭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뭐라고 보는 거죠? 오랑캐로 보는 거야. 네.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중국의 중화 사상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자, 이것은 나름대로 이제 그 당시 그 정치 세력 간의 어떤 변화 과정을 봐야 되는데, 자, 그 고조가 태조를 세울 때 폐서 출신들, 그러니까 그 항해도 폐서 출신들, 호족들을 등용했죠. 이들은 나름대로 자주적인 어떤 정신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비록 형식적으로 중국과 사대 외교는 이제 지향을 하지만 나름대로 독자적인 연호를 섰고요. 그 다음에 내지 외양이라 해서 비록 중국에서 왕이라고 칭했지만 자기는 제라고 칭했죠. 그리고 나름대로 그 자주적 의식을 이제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성종 때 되면서 바뀌게 되죠.
자, 성종은 누굴 기용하죠? 종전에 호족 출신, 패서 출신을 배제하고 육두푼 출신을 적극적으로 기용을 하죠. 그래서 경주계통에 이제 육두푼 출신인데, 이 육두푼 출신들은 그 태조가 뭐라고 하는 것처럼 중국 문화에 심화되어 있었어. 자, 그래서 적극적으로 중국의 문화를 수용을 해서 우리나라를 중국식으로 이제 개편을 해서 중앙 집권을 깨하려고 하죠. 예, 유교식 관료 정치를 해가려고 하고. 자, 그리고 이때는 이제 그 약간 그 신라 계승, 고구려 계승 의식이 좀 쇠퇴하고 신라 계승 의식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그 내재 외양 체제를 폐지하고, 그리고 중국의 연호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들 뭐라고 낳죠? 제국이라 낳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식 때문에 무슨 용어를 쓰는 거예요? 하의 지제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천추태후가, 패서 출신의 천추태후가 즉위한 다음에 육두풍 세력들을 밀어내죠. 그러다가 육두풍 세력들이 강종을 이제 강종의 변을 계기로 해갖고 다시 집권함으로써 나중에 형종 때는 완전히 이제 육두풍 중심의 유교 정치 사관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고구려 그 계승의식에서 뭘로 넘어가죠? 예, 신라 계승의식, 역사의식 이렇게 넘어가죠. 자, 그래서 고려 초기 때 뭐냐면 그 지배 세력의 어떤 변천 과정에 따른 의식이 바뀌게 되는데, 그런 의식이 바뀌는 과정들이 뭐냐면 요 용어에서도 나오는 거죠. 중국을 지칭할 때 당을 할 때는 호족 세력들이 이제 자주적인 입장에서 지칭한 거고, 하의 지제라는 것은 우리가 제국이기 때문에, 오학기이기 때문에 중국을 받들어서 중화 사상을 받아들이는 거죠. 자, 이것은 성종 때 육두푼 세력들이 집권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예하가 시서 가르침은 군신의 부자의 도리는 마땅히 중국을 본받아 비루함을 곤취하고, 그 나머지 거마와 의복제 등 가히 그 지방의 풍수했다. 사치와 검약을 알맞게 하는 구태여 중국과 같게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그 훈용 10절 마찬가지로 최승로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생각했어요? 자,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이렇게 나누고, 자, 정신문명에서는 뭘 받아들이면 중국의 문화가 핵심적인, 유교 문화가 핵심적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물질문명은 비록 중국 것에 비해서 우리 것이 못났지만 그래서 제국 체제에 맞기 때문에 우리 걸 받아들이자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주의할 것은 우리 문화가 물질 문명이 뭐냐면 나름대로 중국보다 잘났기 때문에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왜? 중국보다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국으로서 받아들이고, 이걸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치나 학문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말자는 거야. 자,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뒤편에 이제 좀 보세요. 자,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45페이지 보면, 자, 우리 그 45페이지 마지막 문장에 보면요. 자, 우리의 문화와 관련해서 시무 28조 구조가 주목된다. 자, 우리나라의 토산품은 좋은 물건이 적고 거친 물건이 많은데, 자, 문체가 있는 물건은 모두 토산품이 아닌데도 사람마다 있게 되면 다른 나라 사실을 영접할 때 백간의 일복과 법과 같이 되지 않아 수치를 당할까 두렵습니다. 자, 위를 내용을 볼 때 최승로가 우리의 물질 문명이나 전반적인 문화에 대해서 좋게 봤어, 안 좋게 봤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단순히 그 앞에 있는 문장들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15, 28조에 있는 내용들 전체를 맥락 속에서 이 문장을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면 뭘 알아야 되겠어요? 15, 28조에 있는 내용을 아셔야겠죠? 몇 개 구조 지금 몇 개 남아있죠? 24개인가? 24개인가 22개인가 남아있을 거예요. 몇 개 빼놓고. 예. 그래갖고 그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세요. 제가 한문 사료집에 올려놨거든요. 거기 올려놨으니까 거기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죠. 자, 가는 중국 문명에 대한 선별적 수용의 입장을 강조했죠. 그 다음에 가 같은 경우에는 예로부터 당의 풍습을 본받아서 문물과 예약을 모두 준수한 걸 비판했죠. 그리고 뭐냐면 이런 것들 비판했는데, 자, 의관제도를 본받지 말라 등등. 이건 상관없기 전에. 하여튼 이런 걸 볼 때 신라가 중국 문화를 전면적으로 수용한 것을 비판했고요. 자, 나는 선진 문명의 핵심을 중국의 유교 문화 봤죠. 그 다음에 뭐냐면 나는 중화의식 속에서도 정통문화에 강한 자부심이 있어요? 전혀 없어요. 정통문화에. 자, 그걸 볼 수 있는 게 구주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예, 꼭 기억을 해두세요. 전체를 봐라. 전체 속에서 맥락을 봐라. 예. 자, 그 다음에
가와 나는 중국 문물 지칭하는 용어에서 같이 가야 된다. 자, 가는 당의 문물 이렇게 한 반면에 자, 나는 뭐죠? 중국의 문물 뭐라고 해요? 중국의 제재들 하의 지제라고 지칭했어요. 이게 완전 인식이 차이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래가지고 이제 당어 지칭할 건 우리의 우리와 동등한 국가 이렇게 인식한 반면에 하의 지제라는 것은 중국에 비해서 우리가 못났고 우리가 오랑캐고 제국이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이거 문제는 좀 약간 심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것도 논문에서 낸 것 같은데 이걸 하려면 사조 내용 시무 28조하고 그 당시 또 훈유 10조의 내용, 그 다음에 고려의 어떤 정치관계 발전, 대외관계 발전 좀 봤는데, 고려 같은 경우에는 그 조선 같은 경우에는 4대 외교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적으로 나갔잖아요. 근데 고려 같은 경우 지배층의 변화에 따라서 중국의 4대 외교가 강약이 다를 수 있고 저항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지배층의 어떤 성향 변화에 따라서 대외정책의 변화, 이런 것 좀만 맥락을 좀 아시면 이 문제는 거의 감으로 좀 약간 찍어 맞출 수 있고, 좀 더 알려면 시무 28조 내용들 이 구조들을 좀 교과서의 핵심적인 것만 나왔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좀 파악을 해두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18번을 보자. 18번. 자, 18번은 그 당시 고려 때 모청의 서경청도 운동 아시죠? 자, 서경청도 운동을 둘러싸고 그 당시 이제 개경파하고 서경파 대집이 일어났죠. 그래서 개경파는 보수세력, 서경파 신진세력으로서 개경파의 유교에 대항해서 신진세력의 어떤 풍수지리설이나 뭐 도교사상 등 이렇게 이제 대항하죠. 그리고 개경파는 주로 뭐예요? 4대 외교를 주장하고, 그 다음에 서경파 같은 경우에 금난을 치자는 이제 그거 칭제 권원 같은 걸 내세우죠.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경파라는 것은 고려 중기 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점점 보수화되죠. 또 그들 간의 통혼권이라든지 음서지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뭐 왕실 간의 혼인을 통해서 문벌 귀족화되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새로운 피가 이제 수혈되기 시작하는데 이들은 이제 지방 세력들이죠. 자, 지방 세력의 대표적인 게 뭐냐? 서경파죠. 서경파라는 것은 고려 초기 때부터 서경인 우대 정책들이 있었죠. 물론 나중에 폐기됐지만 모청의 서경청도 운동 계기도. 자, 그래서 이걸 계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출하게 되고 그때 이제 개경파가 이제 대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모청의 서경청도 운동은 이런 개경파, 보수세력 개경파, 신진세력이었던 서경파 간의 어떤 대립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왕의 입장을 볼 때 그 당시 문벌 귀족 세력들이 강해지니까 나왔는데 그들과 대응하면서 어떤 세력을 이제 육성을 했어요? 측근 세력들을 육성을 했죠. 측근 세력들, 자신의 충신 세력들을. 그래서 이제 문벌 집권 세력들, 특히 이자금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 기반을 확대시키려니까 이 왕의 측근 세력들이 뭐냐면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이 측근 세력들을 제거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런 구도들을 좀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사료를 읽어보자. 자, 모청 등의 왕에게 건의하기를 서경으로 천도하시면 천하를 병합할 수 있고 36개국이 모두 신하가 될 것입니다. 자, 요때 이제 그 밑에 36개국이 신하 될 것이다 해서 요때 내세웠던 건 서경길지서이죠. 자, 서경길지서의 밑에 깔려있는 것은 어떤 사상일까요? 네, 풍수도참사상. 그리고 풍수도참사 중에 직위세왕설 같은 거 있죠. 자, 직위세왕설은 뭘까요? 어떤 곳이 직위가 강하더라도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뭐예요? 세하기 때문에 뭐냐면 돌려서 있어야 된다. 계속 연달아서. 그래가지고 개성의 개경 외에도 상경을 둔 이유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이유죠. 그래서 고려 중기 때는 서경길지설이니 뭐 남경길지설이니 그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맥락을 볼 때, 자, 이런 직위세왕설적인 입장에 볼 때 한 것이 뭐냐면 보호도 그 당시 그걸 주장했죠. 고려 말에 보호라는 사람은 어떤 말이냐? 공민왕 때 승려인데 이 사람은 선조의 가진사파에 속해 있던 그 승려예요. 그래서 먼 나라에 유학을 가서 불교를 배우고 공민왕 아래 이제 국사로 등용됐는데 공민왕에게 이제 부산 선문을 통합하고 남경청도를 주장했어요. 남경청도를 주장할 때 개경의 직위가 세기 때문에 남경 옮기자. 그러면 고조가 망망하고 강대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올렸거든요. 그런 맥락을 볼 때는 이거는 답이 맞죠. 자, 그 다음에 왕이 드디어 서경에 행차하여 수행을 다시 앞에 이제 예문을 보면요.
제초에게 명령해요. 모총과 백수할 등. 자, 모총과 백수하는 어떤 사람이죠? 정지상과 함께 서경파죠. 예. 그 다음에 데리고 와서 여고로 가서 지세를 보게 하고 기만을 시켜 궁궐을 신축케 하는 등 공사 독촉에 심히 급하였다. 자, 이때 기만이라는 사람이 존재하는데, 자, 기만은 아까 11세기 문벌 귀족 정치가 행해지면서 왕의 입장에서 측근 세력들 이제 등용한다고 했죠. 이 측근 세력 중에 한 명이 기만이에요. 예. 자, 그래서 나중에 이 기만이 누구한테 제거되냐면 이자겸 세력에서 이제 제거되네요. 왜냐면 이자겸 입장을 볼 때는 측근 세력들 이제 제거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 7년의 신궁을 완성한 왕이 또 서경해체니 모충의 무리 중에 뭐냐면 포면을 올려서 왕에게 칭제 건원을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자, 이 칭제 건원은 예전에 금나라가 4대 강제를 요청하니까 그 당시 집권파였던 그 이자겸이 그거를 받아들 칭제 건원을 폐지했죠. 근데 칭제 건원을 하겠다는 건 뭐예요? 다시 금나라와 대항해서 우리의 자주적 의식을 내세우고 있다. 예전에 그런 체제로 돌아가 있다. 자, 그런 내용이죠. 자, 근데 이 칭제 건원에 대해서 보면 그 윤관의 아들 윤원이도 같은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윤원이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네이버 지식 검색에. 자, 이 윤원이는 윤관의 아들로서 평소에 김부식과 사이가 되게 나빴어요. 특히 아버지 윤관은 동북 구성을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뭐 북방 정책에 이제 심어왔죠. 그래서 이제 윤원이는 평소에 김부식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요청의 난이 일어나니까 그다음에 김부식이 인조에 가서 그 윤원이가 정지상과 자주 놀아다닌다. 그리고 정지상의 뜻에 부합돼서 많은 언행들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인종에게 의심을 사가지고 지방에 낙천을 냈죠. 자, 그래서 윤원이는 윤원이는 평상시에 누구와 친했다? 정지상과 친했으니까 당연히 뭘 할 가능성이 있어요? 칭제 건원을 할 가능성이 많다. 주장할 가능성이 많겠죠. 자, 니는 혹은 궁국을 정벌하기도 하였다. 자, 니는 이제 궁국중군인데 여기 보세요. 개경의 국학생들도 정지상을 고쳐야죠. 영향을 받은 니은과 같은 청원을 했다. 자, 개경의 국학생들은 그 개경파 문벌 귀족들로 구성되어 있죠. 자, 그들은 궁국정벌을 어떻게 해? 반대하고 사대 외교를 강조하고 그죠. 자, 근데 이 정지상은 그 개경파의 서경파예요. 서경파죠. 그래서 칭제 거부를 하죠. 그리고 정지상의 등용을 받아서 누가 등용돼? 백수안하고 모총이 등용될 거죠. 그리고 나중에 모총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곧바로 김부식이 누굴 죽여요? 정지상을 죽여버리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4번이 틀린 답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모총은 왕을 설득하여 서경의 공성을 축성하고 공정에 팔성당을 설치했는데 팔성은 첫째로는 호국, 백두한, 태백, 설인, 신더, 문주, 사리고사 이거 쭉 나오죠. 그래서 각 그 유명한 산들에게 뭘 부여해요? 보사 같은 칭호를 부여하죠. 자, 산을 일종의 뭐가 의인화시켜서 나름대로 그걸 숭배하는 것, 이 팔성이죠. 자, 팔성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서경천동 운동 당시 인종의 그 당시 모총이 건의해가지고 이제 했던 건데 서경의 사당을 설립을 하죠. 자, 이것은 그 당시 이제 뭐냐면 무슨 사상과 무슨 사상의 융합, 도교 사상과 불교 사상의 융합을 뜻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도교 사상의 어떤 산악 숭배 사상과 불교의 보살 같은 것들 이름을 붙였죠.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볼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답은 틀린 답이니까 4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의 유형을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그 고조의 어떤 그 모총의 천도운동을 배경을 둘러싸고 서경파, 개경파의 대립투쟁, 기본적인 시각을 알아두셔야 되고 축권세력 간의 어떤 관계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예전에 나왔던 직위세왕설이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또 나왔어요. 그래서 그 고려의 도교 부분을 좀 열심히 공부를 해두세요. 고려의 도교 특징들, 예, 풍수 도참 사상 같은 것들, 예.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 이제 좀 관련돼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보자. 19번. 자, 가에서 많은 임진왜란의 그 상황을 모사한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그 임진왜란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에 공부하실 때 임진왜란에 대해서 구체적인 전투 같은 것들, 여자분들은 좀 힘드시겠지만, 평소에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를 해두시는 거 괜찮은 것 같은데, 저도 이거 딱 볼 때, KBS 역사 스페셜 딱 나오잖아요.
KBS 역사 스페셜 보면 임진왜란이 거의 40%, 30%야. 고구려 대팽창이 거의 30%고. 자, 그래서 임진왜란 그 KBS 역사 스페셜을 잘 보기만 해도 요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거야. 아주 상식적인 문제들이야. 이제 자료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틀리는데, 자, 보통 임진왜란 3대 대첩 하면 뭐가 있죠? 자, 하나는 행주대첩 있고, 그 다음에 김시민 장군이 이끌었던 진주대첩,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이 이끌었던 한산도 대첩 같은 게 있죠. 자, 3대 대첩이 다 나와 있죠, 여기요. 예. 자, 그럼 가번을 보죠. 가번은 그 당시 이제 고니시 부대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배수진이니까 신립 장군이 비장한 가번에서 그 탕금대에서 죽은 장군을 이제 모사한 건데, 자, 그 당시 이제 왜군이 부산과 동네 이제 상륙에서 이제 막 올라오죠, 서울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무슨 체제였어요? 재승 방랑 체제였죠. 예. 그래갖고 진간 체제가 아니라 재승 방랑 체제였는데, 자, 각도의 도가 어디에 직결돼? 탕금대에 직결되죠. 아니, 충주에 직결돼갖고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서 그 서울에서 신립이 났는데, 그 당시 신립은 그 당시 조종이 되게 험하고 심하니까 그 조종에서 지키는 게 나을까 생각했는데, 부하장사가 이렇게 하는데 거절했죠. 왜 거절했냐면, 조종은 뭐하기 힘들다는 거야. 기마로